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연쇄 아동 실종 사건. 베테랑 형사 이한결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 범인의 왜곡된 가족 환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약취유인을 넘어 살인으로 발전한 이 사건의 진실. 과연 이 형사는 모든 실종 아이들의 운명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살인사건의 끔찍한 실체와 정의를 향한 집요한 추적,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북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묵직했다. 창문을 열어도 들어오지 않는 바람의 사무실은 지독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이한결 형사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었다. 29번째 해를 맞이한 그의 형사 생활은 이제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고, 50세 살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직감은 어느 신참보다 예리했다. 오늘도 일찍 왔네. 팀장인 박민재 경감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이한결의 책상 앞에 섰다. 이한결은 고개를 들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 나와서 밀린 서류나 정리하려고요.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는 다르네. 그런데 말이야, 오늘 아침에 보고가 들어왔어. 강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실종됐대. 이한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이들이 연관된 사건은 언제나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가 처음 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언제부터 실종됐다는 거죠? 어제 오후 학교 시간 이후부터야. 김지민 3학년 여학생이래. 평소와 달리 어제는 혼자 집에 가던 중에 사라졌대. 부모님은 저녁 6시까지 돌아오지 않자 신고했고, 이한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장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너랑 김재현 형사가 맡아. 실종 초기니까 골든타임이다. 서둘러. 이한결은 재빨리 자신의 파트너인 김재현 형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28살의 김재현은 이제 형사로서 3년 차에 접어든 열정 넘치는 후배였다. 선배님, 혹시 유괴 가능성도 있을까요? 몸값 요구 같은 건 없었대요. 아직은 모르지. 그런 정보는 아직 없어. 일단 가서 현장 상황부터 파악하자. 두 형사는 초등학교로 향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교정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곳곳에서 불안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과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 지민이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 강력팀 이한결 형사입니다. 이쪽은 김재현 형사고요. 이한결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지민이의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지민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이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지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제는 제가 병원에 가느라 평소와 달리 데리러 갈 수 없었어요. 전화로 혼자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해서. 이한결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 평소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최근에 특이한 행동은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모든 정보는 메모하며 머릿속에 정리했다. 담임 선생님은 지민이가 성적이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갈등을 빚는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학교 주변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이한결이 교장 선생님을 향해 물었다. 네, 학교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후문으로 나간 모습만 확인됐을 뿐, 그 이유는? 이한결과 김재현은 학교를 나와 지민이가 걸어갔을 경로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다. 후문에서 지민이의 집까지는 약 500m 정도의 거리였다. 그 사이에는 좁은 골목길과 작은 공원, 그리고 몇몇 상점들이 있었다. 선배, 여기 상점들에도 CCTV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현이 말했다. 그래, 다 확인해봐야지. 그리고 이 주변 주민들에게도 목격자 수색을 해야 해. 두 형사는 지민이의 사진을 들고 경로상의 모든 상점을 방문했다. 세 번째 방문한 슈퍼마켓 주인은 지민이를 기억한다고 했다. 네, 그 아이 어제 지나갔어요. 항상 학교 마치고 이 앞을 지나가는데 어제는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더라고요. 이한결의 귀가 쫑긋 섰다. 남자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가 좀 크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도 하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아이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거든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슈퍼마켓 CCTV에는 확실히 지민이가 지나가는 모습과 약 20m 뒤에서 따라오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이한결은 즉시 본서에 연락해 주변 모든 CCTV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선배님, 저기 공원 쪽으로 가는 게 보이네요. CCTV를 계속 추적한 결과 지민이와 그 남성은 모두 공원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원 내부에는 CCTV가 없었다. 공원에 도착한 두 형사는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던 중 김재현이 공원 한쪽 구석에서 작은 핑크색 머리핀을 발견했다. 선배님, 이거 혹시? 이한결은 그것을 살펴보았다. 지민이의 어머니가 제공한 사진 속에서 지민이는 똑같은 핑크색 토끼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었다. 과수팀에 연락해. 이 주변을 전부 수색해야 해. 현장 감식반이 도착하고 수색견까지 동원되었다. 경찰은 공원 전체를 통제하며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지민이의 추가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한결은 지민이의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다시 대화를 나눴다.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가 지민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은 없는지 물었다. 사실 최근에 길 건너편에 새로 이사 온 남자가 있어요. 항상 우리 집을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지민이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분이신데요? 이름은 강도영이라고 하던데 혼자 살아요.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고. 몇 번 마주쳤을 때 지민이를 유독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한결과 김재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분 집 주소 아세요? 네, 저희 집 바로 맞은편 빌라예요. 203호요. 두 형사는 즉시 강도영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다행히 실종아동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발부되었다. 그날 밤 이한결은 강도영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대기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민이가 무사하길.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수십 번의 실종 사건을 다뤄왔지만 아동이 연관된 사건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사히 발견될 확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강도영이 빌라 앞에 나타났다. 이한결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다가갔다. 강도영 씨 맞으신가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이한결을 바라보았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강북경찰서 강력팀 이한결 형사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강도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시죠? 초등학교 3학년 김지민 양이 실종되었습니다.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강도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릅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모릅니다. 이한결은 그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영장이요? 무슨 근거로?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영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한결은 집 안을 둘러보며 수상한 점을 찾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톡신 남성의 집이었다. 하지만 형사의 눈은 항상 표면 아래를 보아야 했다. 김 형사, 방들 확인해봐. 이한결이 지시했다. 이한결 자신은 거실을 살펴보았다. 소파 아래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어린이 그림이었다.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증거봉투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넣었다. 선배님, 갑자기 김재현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침실 옷장 안에 아동용 옷들이 있어요. 이한결이 재빨리 침실로 달려갔다. 김재현이 가리킨 옷장에는 확실히 여자아이용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다. 옷장 아래쪽에는 각종 학용품과 인형들도 있었다. 강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강도영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한결이 차갑게 물었다. 제 딸 물건입니다. 딸이요? 기록상으로는 혼자 사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가끔 만나러 와요. 이한결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럼 딸의 이름과 나의 현재 거주지를 알려주시겠어요? 강도영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선배님, 김재현이 다시 소리쳤다. 욕실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이한결이 욕실로 달려갔다. 욕조 아래 배수구 근처에서 희미한 붉은색 얼룩이 보였다. 과수팀 이것 감식해보세요. 이한결이 명령했다. 현장에 남아있던 과수팀 요원이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고 반응이 있었다. 그것은 혈흔이었다. 강도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저는 이한결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강도영 씨,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진술로 기록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지민 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강도영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 아이가 제 딸을 너무 닮았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은 제 딸을. 이한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민이는 어디 있습니까? 강도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하실에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빌라에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한결은 즉시 지하실 입구를 찾아 내려갔다. 어두운 지하실에는 작은 방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 지민이가 묶인 채로 누워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지민아, 괜찮니? 아저씨는 경찰이야. 이제 안전해. 이한결이 지민이를 안아 올렸다. 지민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이한결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금방 데려다 줄게. 용감했구나. 그날 밤 김지민은 부모님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강도영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체포되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지민이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려 했다고 진술했고 혈흔은 지민이가 잠시 저항하다 다친 것이었다고 했다. 이한결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항상 그렇듯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니까. 이튿날 아침 이한결 형사는 전날의 사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강도영의 자백과 현장 증거들이 모두 맞아떨어졌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의 오랜 형사 직감이 작은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제 사건은 잘 마무리됐네? 박민재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이한결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단은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뭐가? 강도영이 지하실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실종 당일에 우발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민이 외에 다른 아이들도 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 팀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좀 더 파봐야겠네. 오늘 강도영 추가 조사 있지? 네, 10시에 조사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물 보관실로 향했다. 어제 압수한 강도영의 물품들을 다시 살펴보고 싶었다. 특히 그의 노트북과 발견된 아동용 옷들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증거보관실에서 강도영의 노트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초기 분석 결과를 받아본 결과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선배님, 김재현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도영의 노트북에서 다른 아이들 사진이 발견됐대요. 이한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지민이만 노린 게 아니었어. 노트북에는 초등학교 여러 여학생들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모두 몰래 찍은 듯했고 각 아이마다 이름과 주소, 등하교 시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이미 전학 간 아이들도 있었다. 이거 혹시 지민이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김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확인해 봐야겠어. 이 명단에 있는 아이들 모두 안전한지 확인해. 그리고 지역 내 실종 신고된 아이들과 대조해봐. 이한결은 시계를 확인했다. 강도영 조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강도영은 이미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변호사도 동석해 있었다. 강도영 씨, 어제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한결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네. 강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 사진들. 이한결이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도영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변호사가 재빨리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다. 그냥 관찰했을 뿐입니다. 제 딸과 닮은 아이들을 찾고 있었어요. 이한결은 믿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목록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접촉한 아이가 또 있습니까? 강도영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지민이가 처음이에요. 정말입니까? 노트북에는 28명의 아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중 11명은 1년 전부터 관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강도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변호사가 다시 무언가를 속삭였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특히 노트북에 있던 장소들, 비밀 장소일, 비밀 장소이라고 적혀있던 GPS 좌표들을 확인할 거예요. 강도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진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다. 혹시 그곳에 가면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한결이 날카롭게. 강도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강도영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관찰만 했다니까요. 그럼 그 GPS 좌표는 뭡니까? 제가 아이들을 관찰하던 장소예요. 숲속에 만든 작은 오두막이에요. 거기서 망원경으로. 이한결은 김재현에게 눈짓했다. 김재현은 즉시 밖으로 나가 그 좌표를 확인하기 위한 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강도영과의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3년 전부터 아동들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시인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제 접촉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고 했다. 지민이는 그의 첫 번째 실제 피해자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김재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GPS 좌표 2곳 모두 확인했습니다. 한 곳은 북한산 근처 작은 오두막이었고 다른 한 곳은? 이한결이 물었다. 강도영의 전 처가 살던 집 근처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자아이 속옷이 여러 벌 발견됐습니다. 이한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 전국 실종아동 신고와 대조해봐.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재현은 말을 잠시 멈추었다. 뭐야? 전처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강도영의 딸은 실제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그와 전처가 이혼한 후 전처가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합니다. 뭐? 그럼 딸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어? 네. 딸은 현재 11살로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전처에 따르면 강도영이 폭력적이고 강박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했다고 해요. 이한결은 충격을 받았다. 강도영의 이야기는 모두 허구였던 것이다. 그들은 다시 강도영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다음날 이한결과 김재현은 다시 강도영을 조사실에서 만났다. 그의 변호사도 함께였다. 강도영 씨, 우리가 어제 전처와 연락했습니다. 강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의 딸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더군요. 강도영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거짓말을 하셨나요? 저는 그 아이가 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딸을 빼앗긴 후로 계속 그 아이를 찾았어요. 지민이가 예전 제 딸과 너무 닮았어요. 실종 전에도 지민이를 자주 보셨나요? 네, 매일 등하굣길에 지켜봤어요. 그리고 점점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환상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납치한 거군요. 저는 그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한결은 냉정하게 물었다. 다른 피해자는 없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강도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변호사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이한결을 직접 바라보았다. 작년 겨울에 한 번 더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죠?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따라갔다가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제가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이한결과 김재현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죠? 저도 놀라서 놓쳤어요. 그 아이가 도망갔어요. 그 이후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아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한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작년 겨울에 발생했을 법한 미신고 성폭력 사건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강도영의 진술은 점점 더 심각한 범죄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사실을 나온 이한결은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았다.
강도영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한 결과 그가 아동 음란물을 수집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 자식. 이한결은 이를 악물었다. 죄목이 계속 드러나는군. 김재현이 다가왔다. 선배님, 지민이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민이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다고 해요. 이한결은 즉시 면담실로 향했다. 지민이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민이가 어젯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아저씨가 다른 여자아이 사진도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이한결의 눈이 커졌다. 다른 아이 사진이요? 네. 지민이 말로는 그 아저씨가 너처럼 예쁜 내 딸들이라면서 여러 여자아이 사진을 보여줬대요. 이한결은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민이와 직접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동의했고 다음날 지민이는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조심스러운 면담을 진행했다. 지민이의 증언에 따르면 강도영은 자신을 특별한 딸이라고 불렀으며 다른 딸들의 사진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 사진들 중에는 노트북에서 발견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아저씨가 말했어요. 너는 이제 영원히 아빠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딸들처럼.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한결은 이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른 딸들처럼이라는 말은 이미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강도영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전 직장들, 과거 거주지 모든 것을 확인했다. 특히 그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의 실종 사건들을 모두 재검토했다. 3일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도영이 3년 전에 살았던 부산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아동 실종 사건이 2건 있었다. 두 피해자 모두 8살에서 9살 사이의 여자아이였고 등하굣길에 실종되었다가 수일 내에 풀려났다. 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으로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했지만 아저씨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강도영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제야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이한결이 수사팀 회의에서 말했다. 강도영은 연쇄적으로 아동들을 노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환상 세계를 구축했던 거야.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딸로 여겼던 거지. 선배님, 부산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현이 전화를 들고 왔다. 당시 CCTV를 재분석한 결과 실종 현장 근처에서 강도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한결은 심호흡을 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연쇄 범죄자를 상대하고 있었다. 다음날 이한결은 강도영을 다시 신문했다. 이번에는 부산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3년 전 부산에서 두 여자아이를 납치한 것도 당신입니까? 강도영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그는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변호사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의뢰인 만약 협조하신다면 검찰과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강도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부산에서 2명, 그리고 서울로 이사온 후 지민이까지 포함해 총 3명의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인정했다. 다행히 모든 피해자는 살아있었지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강도영은 자신의 행동이 전 처와의 이혼과 딸과의 강제 이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그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가 마무리되자 강도영은 기소되었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연쇄적이었으며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요인이 많았다. 이한결은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고생했어. 박 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 사건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어.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 생각하면 그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한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구름이 남아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의 경력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였다. 아이들을 노린 범죄는 그에게 특별히 힘든 것이었다. 그날 밤 이한결은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17살 딸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때로는 살인 사건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형사의 삶이었다. 재판일이 다가오자 강북경찰서는 분주해졌다. 이한결 형사는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다. 강도영의 범행은 명백했지만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제시되어야 했고 특히 아동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랬다. 선배,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재현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부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 증언을 거부한대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요. 이한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 있지. 아이들에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래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긴 해요. 강도영의 자백, CCTV, 디지털 증거, 물리적 증거. 그래. 그래도 아쉽네. 이한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여름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문득 지민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심리 상담은 잘 받고 있는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 그리고 선배님.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민이 어머니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오신다고. 알았어. 고마워.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의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고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형사님, 정말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지민이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형사님께 꼭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한결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지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심리 상담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아직 혼자 잠을 자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럴 거예요. 지민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잘 이겨낼 거예요. 지민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민이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줬고 여러 증인들의 도움이 있었죠. 재판은 언제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녹화 진술로 충분합니다. 지민이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지민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지민이의 어머니가 떠난 후 이한결은 쿠키 상자를 열어보았다. 서툴게 만든 별 모양 쿠키 위에 고마워요. 아저씨라고 아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한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귀여운데요? 김재현이 옆에서 쿠키를 보며 웃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이한결이 말했다. 오후에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담당 검사인 최지연 검사와 재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최 검사는 30대 중반의 예리하고 추진력 있는 여성이었다. 아동 관련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검사로 이한결과는 여러 차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이 형사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 검사가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강도영의 범행 패턴이 정확히 드러나는군요. 네, 3건의 납치 사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기소할 계획인가요? 이한결이 물었다. 최 검사는 서류처를 펼쳤다. 일단 미성년자, 약치유인죄, 감금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기본이고요. 부산 사건의 경우 첫 번째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상해죄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는요? 최 검사는 표정이 무거워졌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직접적인 성적 학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 목적으로 한 약치유인으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럼 구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미성년자 약치유인죄만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른 혐의들까지 합치면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구형할 계획입니다.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영의 범행은 심각했고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했다. 변호인 측은 어떤 전략을 쓸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정신질환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과의 이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망상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감정 결과를 확실히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한결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들, 특히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그가 자신의 행동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은 이후 몇 시간 동안 치밀하게 재판 준비를 했다. 모든 증거, 증인 진술, 법적 논점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아이들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이번 재판에서는 반드시 승소해야 했다. 다음날 이한결은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고 당시 담당 형사들과 면담하기 위해서였다. 강도영의 범행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행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이한결은 3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박종현 형사를 만났다. 그는 이미 정년퇴직을 앞둔 베테랑 형사였다. 이 형사님이군요. 연락받았습니다. 박종현이 악수를 청했다. 3년 전 그 사건 결국 해결되는군요. 네, 다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단서 덕분입니다.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CCTV 화질도 좋지 않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두 형사는 3년 전 사건의 수사 기록을 함께 검토했다. 당시 첫 번째 피해자는 김수진 8살 여아였다. 하교 길에 납치되어 이틀 후 공원 벤치에서 발견되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이민지 9살 여아로 수진이 사건 한 달 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납치되었다가 3일 후 풀려났다. 두 아이 모두 납치범을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한 아저씨라고 묘사했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박종현이 아쉬움을 표했다. 선배님, 당시 강도영의 행적에 대해 어떤 정보가 있었나요? 강도영이라는 이름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그가 이 근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한결은 깜짝 놀랐다. 문구점이요? 네, 아이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죠. 아마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결은 급히 전화를 꺼내 김재현에게 연락했다. 재현아, 강도영이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확인해봐. 잠시 후 김재현의 답변이 왔다. 선배님, 강도영은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작년 초부터 약 6개월간이요. 이한결과 박종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도영의 범행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며 피해자를 물색했던 것이다. 이한결은 부산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접촉을 자제하기로 했다. 대신 당시 아이들을 상담했던 심리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다. 정신과 의사 김미영 박사는 두 피해자를 모두 상담했던 전문가였다. 그녀의 진료실에서 이한결은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다. 특히 강도영이 그들에게 딸이라고 부르며 가족놀이를 강요했던 것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가족놀이요? 네, 그가 아빠 역할을 하고 아이들에게 딸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해요.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행동하게 했죠. 식사를 함께하고 TV를 보고 심지어 같이 잠을 자게 했다고 합니다. 이한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성적 학대 흔적은 없었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성적 학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적 행동들은 있었어요. 함께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로 작용했죠. 이한결은 이 정보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도영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고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한결은 이번 수사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강도영은 총 3명의 아이들을 납치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딸 역할을 강요했다. 그의 노트북에서는 28명의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었다. 그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한결은 최지연 검사에게 부산에서 알게 된 정보를 모두 전달했다. 최 검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검사가 말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도영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는 사실은 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네, 그리고 부산과 서울에서의 범행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연쇄 범죄입니다.
재판에서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오자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연쇄 납치범 사건은 이미 많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한결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피해자들의 회복에 방해가 될까 우려했다. 선배님, 지민이 부모님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재판 전날 김재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계속 취재를 하려고 한대요. 이한결은 눈살을 찌푸렸다. 즉시 현장에 경찰을 배치해.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해.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이의 그림이 있었다. 경찰차와 경찰관이 그려져 있었고 형사 아저씨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이한결은 미소를 지었다. 지민이 그림이네. 네, 어머니께서 지민이가 꼭 전해달라고 했대요. 요즘은 그림 그리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한결은 그림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가 이 힘든 직업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한결과 김재현은 일찍 도착해 최종 준비를 마쳤다. 최지연 검사도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이한결이 물었다. 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강도영은 확실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강도영이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변호사는 긴장된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최지연 검사의 모두 진술은 강력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도영은 3년에 걸쳐 3명의 아동을 납치하여 감금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왜곡된 가족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이한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냉정하고 명확하게 수사 과정과 발견된 증거들에 대해 증언했다. 강도영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 CCTV 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부산과 서울에서의 동일한 범행 패턴까지.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며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는 28명의 잠재적 피해자 명단이 발견되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강도영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정신적 문제를 강조하려 했다. 형사님, 피고인이 전 처와의 이혼과 딸과의 이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한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문서는 그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심리 전문가들이 증언했고 피해자들의 녹화 진술이 재생되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표정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지막으로 강도영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딸을 잃은 슬픔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재판장은 선고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이한결은 법정 박폭도에서 최지연 검사와 만났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한결이 물었다. 증거가 명백하니 유죄는 확실해요. 다만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도영,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제276조 감금죄, 제244조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이한결은 깊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강도영은 자신의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이한결은 지민이의 부모님을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리 지민이도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민이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민이가 형사님께 꼭 인사하고 싶어 했는데 지민이 어머니가 말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민이의 회복이 더 중요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지민이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만나도 좋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한결은 김재현과 함께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공원에 들렀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일에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았다. 선배님, 정말 멋진 사건 해결이었어요. 김재현이 말했다. 우리 둘만의 공이 아니야. 팀원 모두, 그리고 부산의 선배들과 검찰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이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악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그의 소명이었다. 그날 밤 이한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냈다는 만족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한결 형사의 책상의 달력은 이미 6월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도영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어느새 계절은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강북경찰서 강력팀은 또 다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한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초등학교 사건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잠깐 시간 있어? 박민재 팀장이 그의 책상 앞에 서며 물었다. 이한결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어. 강도영 사건 관련해서. 이한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항소라도 제기했나요? 그건 아니야. 강도영이 새로운 진술을 했대. 지민이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이한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언제요? 어제 교도소에서. 최지연 검사가 널 만나고 싶어해. 가능한 빨리. 이한결은 즉시 김재현을 불러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최지연 검사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형사님, 빨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검사가 악수를 청했다. 어떤 상황인가요? 추가 피해자라니요? 최 검사는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다. 어제 강도영이 갑자기 교도관을 통해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한결과 김재현은 긴장된 표정으로 최 검사의 말을 기다렸다. 강도영의 말에 따르면 작년 가을에 한 아이를 더 납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이가 돌아가지 않았대요. 뭐라고요? 이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망했다는 겁니까? 최 검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영의 진술에 따르면 그 아이는 탈출하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다고 해요.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시체를 북한산 깊은 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한결과 김재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했지만 살인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신원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강도영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8살 정도의 여자아이로 초등학교 근처에서 납치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진술을 한 겁니까? 최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다고요. 교도소에서 종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참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한결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북한산 백운대 뒤편 계곡 근처라고 합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시 수색을 시작해야겠네요. 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색팀이 꾸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 형사님도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처음부터 담당했던 사건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이한결은 즉시 작년 가을 서울 지역의 실종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초등학교 인근에서 신고된 실종 사건에 집중했다. 선배님,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재현이 한 파일을 들고 왔다. 장윤서 8살. 작년 10월에 실종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이한결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귀여운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다. 실종 당시 상황은? 하교 후 학원에 가던 중 실종됐어요. 학교에서 학원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강력팀에서 수사했지만 단서가 없어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파일을 자세히 살폈다. 지민이 납치 사건 이전이었으니 아무도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겠군. 그런데 선배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사건 강도영이 문방구에서 일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역시. 이한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윤서의 부모님께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아직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이한결과 김재현은 북한산으로 향했다. 수색팀, 법의학 전문가, 강도영을 호송한 교도관들이 함께였다. 강도영은 수갑을 찬 채로 길을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강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뒤편에 일행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아침 이슬이 맺힌 숲은 고요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간간히 들렸다. 약 30분을 걸어 올라간 후 강도영이 멈춰섰다. 여기 어딘가예요. 수색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탐지견들이 주변을 살피고 금속 탐지기와 땅속 탐지기가 동원되었다. 이한결은 강도영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강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저 바위 뒤쪽이에요. 제가 얕게 묻었어요. 수색팀이 지시된 곳을 파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곧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여기 있습니다. 한 수색대원이 외쳤다. 이한결이 재빨리 다가갔다. 땅속에서 작은 뼈조각과 천조각이 나왔다. 법의학 전문가가 즉시 현장을 살폈다. 인체의 뼈로 보입니다. 크기로 봐서 아이의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윤서의 유해를 찾은 것일까? 그는 고개를 돌려 강도영을 노려보았다. 강도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이한결이 날카롭게 물었다. 강도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몰라요. 그 아이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서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그러다가 뿌리치고 도망가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당신은 진술에서 계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없잖아요. 강도영이 당황했다. 제 오두막에 있던 계단이요. 아이가 쓰러진 후에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한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유해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과수반이 조심스럽게 유해를 수습했고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서울로 돌아온 이한결은 즉시 윤서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다. 아직 확정적인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윤서의 집은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다. 장윤서 어머님이신가요? 강북경찰서 강력팀 이한결 형사입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한결과 김재현은 집 안으로 안내되었다. 거실 벽에는 윤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활짝 웃는 모습, 졸업식 날의 모습, 가족여행 중의 모습. 행복한 시간들의 기록이었다. 남편은 곧 올 겁니다. 전화했어요. 윤서 어머니인 김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윤서에 대한 소식인가요? 이한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도영의 추가 진술, 북한산에서 발견된 유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DNA 검사에 대해. 그러나 직접적으로 윤서의 사망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윤서를. 김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윤서의 아버지인 장석진 씨가 급히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듣자마자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었다. 저희는 계속 윤서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장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밤 기도했어요. 윤서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이한결은 그들의 아픔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정확한 결과는 DNA 검사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이제서야 자백한 겁니까? 장석진이 물었다. 강도영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형사가 떠나기 전
김미경은 윤서의 칫솔을 건네주었다. DNA 비교를 위한 시료였다. 제발, 제발 우리 윤서를 찾아주세요. 그녀가 흐느꼈다. 이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이한결과 김재현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다. 윤서의 부모님이 보여준 슬픔과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선배님, 강도영의 진술이 맞다면 그는 살인범인 거네요. 김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법의학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발견된 유해에서 채취한 DNA와 윤서의 칫솔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또한 법의학적 분석 결과 두개골에서 강한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이한결은 즉시 최지영 검사에게 연락했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윤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영을 추가로 조사해야겠네요. 살인죄로 기소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결은 다시 한번 강도영을 신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죽음의 진실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다. 강도영은 이전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한결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윤서 맞죠? 강도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을 말하세요. 윤서는 정말 실수로 넘어져 죽은 겁니까? 강도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아니요. 제가 죽였어요. 이한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 아이가 자꾸 도망가려고 했어요. 계속 울고 엄마를 찾고. 저는 그냥 조용히 시키고 싶었을 뿐인데. 손으로 목을. 이한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래서 목을 조른 겁니까? 강도영은 눈을 감았다. 네. 그러다가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됐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북한산에.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아이들을 노렸죠. 지민이 같은. 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그래서 지민이는. 이한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건 단순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냉혈한 살인마였다. 장윤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까? 강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윤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한결은 그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강도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온 이한결은 윤서의 부모님에게 유해 발견과 DNA 검사 결과를 전했다.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5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딸의 운명을 알게 된 안도감도 있었다. 이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석진이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비록 저희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제 윤서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이한결과 김재현도 참석했다. 작은 영정사진 속의 윤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강도영은 결국 살인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최지영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강도영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의 사과가 윤서를 되돌려줄 수는 없었다. 이한결은 사건 종결 보고서를 쓰면서 이번 사건이 남긴 많은 교훈들을 되새겼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날, 이한결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 그는 공원의 들러벤치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지민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이 형사 선생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민이가 쓴 글씨였다. 이한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지만 다른 아이는 구하지 못했다. 이것이 형사의 현실이었다. 승리와 패배,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삶. 그는 다시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오늘의 해는 저물었지만 내일의 해는 또 뜰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것이 윤서와 같은 희생자들을 위한 그의 약속이었다. 이 형사님, 멀리서 김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이한결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형사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김재현에게 걸어갔다. 자, 가볼까?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정의. 이것이 이한결 형사의 삶이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소명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